오늘 그 할 리뷰는 1286회 살인범이 남긴 74개의 흔적, 부산 버킹엄 모텔 살인사건 편인데요. 범인이 피해자를 74번 찔렀습니다. 칼로. 그래서 74개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미제 사건이고 2010년 10월 2일 사건이에요. 그리고 방송은 꽤 나중에 취재가 됐네. 2021년 11월 27일 방송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기사도 잘 안 났던 사건이에요. 방송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자본을 투자해서 취재를 하던 거다 보니까 경찰이나 다른 잡지사, 신문사들보다 파고드는 스케일이 달라요. 역시 돈이 들어가요, 돈이. 돈을 좀 많이 들이는 메이저 방송사다 보니까 그나마 이만큼 분량을 냈던 거지 단서가 없어 애초에. 용의자가 누군지도 뭐 희미하고 그 당시에 뭐 방송에 이 사건을 소개하고 뭐 그럴래도 나온 게 있어야 방송을 하지. 그랬던 사건입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2010년 10월 1일 김미영 씨가 4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소 낮에 성당 사람들과 주로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자기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야간 근무를 또 했어요. 종업원들과 이교대로 모텔을 지켰는데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그날도 종업원들은 미영씨와 교대하기 위해 오전 9시 40분경 모텔에 출근해서 안내실 문을 열었어요. 자, 그런데 실신 발견한 건가 봐요. 모텔 종업원인데 이분이 출근했더니요, 문이 열려 있어서 카운터 문 열어보니까 이 원래 잠겨 있어야 되는데 엉망을 해놓고 공책 막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쌀이 뿌려져 있고 난리였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안내실 바로 옆에 있던 101호실인데요. 101호실은 종업원들의 휴식 공간이었고 비품을 쌓아두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방문을 열어야 하는데 일단 그래야 이불하고 짐 갖다 놓거든요. 근데 이 방문을 여니까 안 열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문을 안 잠갔는데 왜 잠겨져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열쇠 수리공 부르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참혹한 광경을 보게 돼요. 이불을 덮어놔가지고 사장님이 주무시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피가 흔 거네요. 아이고 이거 봉변당했구나 싶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각도 못하고 119 부르니까 구급대원 금방 와서 죽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옆구리와 복부, 가슴 부위에 30개, 양쪽 팔과 손에 6개. 여기가 이제 찔린 자국들인 거예요. 부위를 보면은 무슨 목적으로 이랬나 싶을 정도야. 이런 팔 같은 데 보면 또 방어흔 같기도 해요. 그리고 몸의 왼쪽 부위에 좀 집중돼 있죠. 당사자 입장에서 오른쪽이겠네. 그러면은 범인은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마네킹을 보고 찌른다고 생각하면은 왼손을 칼을 줘야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굴과 목, 어깨 부위에 21개, 등과 허리, 등에도 찔렀어요. 17개입니다. 얼굴도 찔린 흔적이 있고 뭐 어깨도 부위가 좀 집중돼 있네요. 피해자 몸에서 74개가 넘는 크고 작은 상흔들이 있던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손상은 가슴 부위 자창, 왼쪽 가슴 부위 2개의 자창이 있고요. 그중 2개 중 하나는 흉기가 들어가면서 심장을 관통하고 또 하나는 허파를 관통하는 손상을 입었고요. 그로 인해 상당히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해자는 굉장히 좀 특이해요. 굉장히 많은 손상이 있어요. 74번이나 그것도 신체 전면부와 후면부를 모두 다 손상케 하는 굉장히 과도한 게 있다고 보여져서요. 오버킬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원한이 있어야만 좀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피해자 몸에 남은 방어흔을 봤을 때 범인과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사건 현장 어디에서도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74번이나 막 마구잡이로 찔렀을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면 자기 손도 좀 다칠 법 하거든요. 근데 그런 흔적이 없대. 모텔에 있던 CCTV는 녹화 기능이 또 없고요. 사건의 진정이 없었는데 이때 실마리가 될 만한 중요한 단서를 찾게 돼요. 모텔 1층에 식당 외부 CCTV가 설치되어 있던 거지.
그리고 그중 한 대의 CCTV가 모텔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었어. 드나드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사건 당일 미영씨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오전 12시 43분입니다. 12시 지나는 밤인 거죠. 모텔 안내실 창문으로 투숙객에게 수건을 건네줬대요. 누가 들어왔나 보네, 방 잡아서. 그리고 종업원들이 출근해서 미영씨 발견한 시간이 오전 10시. 그러니까 이 9시간 사이에 CCTV에 찍힌 모텔 출입자들 보니까 55명이야. 이들 중 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경찰이. 그래서 신원 하나하나 만나보면서 확인했고 범행 추정 시각에 맞춰서 행적 파악 다 해봅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좀 걸려. 범인이라고 확정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2010년 10월 1일 새벽 2시 45분, 인적이 조금 뜸해진 시간, 이 사람인 겁니다. 왼손을 주머니에 꽂고 있네요. 오른손만 빼고 걷네. 상당히 건방진 태도예요, 시작부터. 이 사람이 범인이라기보다는 유일하게 의심을 해볼 만한 사람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파란색과 하얀색이 섞인 상의에 검은색 계열의 바지를 입은 남자인데 모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분 뒤 나와요. 근데 보면은 여전히 왼손이 주머니에 있어, 이 새끼. 시종일관 좀 약간 싸가지 없는 태도예요. 마치 왼손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 모텔을 나온 남성은 맞은편에 청소차와 청소부가 있는 걸 보고 방향을 살짝 틀어서 왼쪽 골목으로 사라진대. 자, 요 차가 청소차라는 거죠? 쓰레기 수거하는. 보고 살짝 트네. 보고 트는 거야, 확실히. 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게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 남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전단지 배포도 했는데 못 찾았어. 누군지 몰라. 그리고 수사 계속 해봤지만 결정적인 범행의 흔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미제예요. 미영씨가 아버지를 도와 버킹엄 모텔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2003년부터였다. 아버지가 야간 근무하고 미영이는 오전에 와서 오전 근무를 해주고 저녁에는 같이 미영이하고 아버지하고 모텔에서 밥 먹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텔 일로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거야, 하루 중에. 미영씨는 이남일녀 중 막내였고요. 3살 때 어머니 사망했고 아버지는 교사로 일하면서 혼자 자식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있었는데 교사 은퇴하고 돈 모아서 부산에 내려와 모텔을 시작한 거야. 아내 고향이었고. 근데 지난 2010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해요, 병으로. 그리고 미영씨가 모텔을 맡아서 운영했던 거죠. 자, 친구 말 들어보면요, 아버지하고 둘이서 모텔을 했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혼자니까. 그래서 언니 자고 가면 안 돼 이러길래 자주 모텔을 갔었어요. 가서 편한 시간에 모텔 봐주고 돌아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사건이 일어났죠. 이것도 좀 날카롭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씨가 언니 자고 가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며칠 있다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전부터 미영씨는 좀 뭔가에 대한 위기를 좀 느끼고 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간에 미영씨 혼자 모텔을 지키는 게 걱정스러웠던 성당 지인들이 돌아가면서 챙겼지만 사건은 결국 일어났고요. 11년 전 동생 사고 소식 급히 듣고 부산에 내려갔던 미영씨의 둘째 오빠, 마지막 모습도 볼 수 없었다고. 자, 인터뷰해봅니다. 사고당했다고 연락받았죠. 병원에 갔는데 들여보내주지도 않는 거예요.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안 보는 게 낫겠대요, 경찰들이. 이 모텔이 그러면 어디 있냐? 부산의 중심지이자 번화가인 서면역 인근입니다. 사건 발생 후 1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모텔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건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작진은 건물 관계자 협조에 내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모텔에 있던 2, 3층은 백화점에서 임대해 창고로 쓰는 건물이에요. 뭐 뜯어 고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야. 지금 이렇습니다. 박스로 가득 차있던 이 방은 11년 전 사건이 벌어진 101호실이었습니다. 내부의 벽을 허물어 그때의 모습은 찾기 힘들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창문은 2010년 10월 1일 그날의 시간 속에 멈춰있다. 이게 사건 당시
장면이네요. 제작진은 어렵게 구한 과거 모텔 사진과 현장에 있던 사람들 증언으로 세트를 만들어 본 거죠. 재현한 거야. 여기는 미영씨가 주로 생활하던 안내실, 그러니까 여기에 카운터가 있는 거죠. 아마 이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돈 받고 열쇠 주고 수건 주고 이랬던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가 101호실, 시신이 발견된 곳. 근데 현장도 어질러져 있었다는 거는 미영씨가 여기서 처음에 공격을 받고 101호실로 도망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걸 따라간 거지, 범인이. 종업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당일 모텔 안내실 문이 평소와 달리 잠겨있지 않았고 내부는 굉장히 어질러진 상태. 자, 여기에 정치 꿈나무 이수정 교수님 나타났습니다.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방을 뒤진 것 같진 않아요. 뒤진 흔적이라면 사실은 서랍이 다 닫혀있잖아요. 이거부터 열어봤겠죠. 만약에 정말 물건을 가져갈 목적으로 침입한 거라면 통장도 그 자리에 놓여있고요. 지금 금전을 목적으로 침입한 범죄로 보이진 않아요. 또 다른 전문가, 이분도 모텔 곳곳에 현금이 남아있던 것으로 봐서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답니다. 그 전문가는 머리만 봐도 알겠네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이 프로파일링계의 우담바라, 전설이란 뜻이야. 오윤성 교수님입니다. 아,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좀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세트를 지어놓거나 아니면 현장을 직접 가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이런 부분들이. 좋네요. 숙박업 같은 경우는 현금을 다루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을 다 뒤졌는데 돈은 그대로 놔두고 갔다는 건 궁극적으로 이 범행 동기가 금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건 현장을 둘러보던 전문가들은 그날 모텔 안내실과 101호의 문 상태가 범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한대요. 자, 다시 우단 봐라. 문이 강제로 뜯겨져 있거나 파손돼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바깥에서 저 창문을 통해 두들기거나 문을 열어줘도 자신의 어떤 안전과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범인은 면식관계, 피해자와 아는 얼굴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취재를 하며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영씨가 안내실 문 단속에 꽤 꼼꼼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부분 들어봅니다. 이분은 모텔 수리공인데 문을 딱 잠가 놓고요. 앞에 돈 받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 딱 보고요. 사람을 보고 문을 열어주죠. 모르는 사람은 문 안 열어줘요, 절대로. 항상 문을 잠궈줬어요, 그 여자분은. 오래 묵었던 투숙객한테도 그랬나요? 네, 문 안 열어줘요. 막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들어올 이유는 없죠, 손님들도. 필요한 건 안내실 창문으로 다 주고받고 했죠. 야심한 새벽, 모텔을 찾았던 그 사람은 미영씨와 아는 관계였던 걸까? 현장 상황과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미영씨 스스로 안내실 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크고 평소 화장실을 갈 때만 사용하던 101호실에 잠긴 문도 미영씨가 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날 미영씨와 함께 자연스럽게 101호실로 들어갔던 범인. 범인은 101호실에서도 자신이 면식범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를 남겼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바로 미영씨에게 덮여있던 이불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잘 보시면요. 자, 여기 정식꿈나무. 결국에는 살해 이후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은 것으로 보이고 면식관계에서 시신을 덮어놓는다거나 얼굴이 안 보이게 해놓는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면식관계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건데 상처나 얼굴을 보고 죄책감이 좀 드는 거래, 이 행동이. 아, 그러면은 뭐 피치 못할 범행이었다는 건가? 우발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것 같아. 그렇다면 사건 현장과 피해자 몸에 남은 흔적을 통해서 재구성해 봤는데 그날 101호실 상황이 어떠냐? 절창보다는 자창이 많고 방언에서만 절창이 보였어요. 이 상처에도 종류가 있는데 자창은 찔리는 상처, 그리고 절창은 길게 피부 조직이 절단된 상처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한국법과학협동조합 이사장이신데요. 특수한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분이 나오셨네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네요, 그 알이. 아마 제일 먼저 옆구리에 흉기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저앉은 순간에 이렇게 또 들어갔을 거고요, 흉기가.
예상치 못한 범인의 공격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미영씨는 곧이어 심장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분석한 내용으로 봤을 때 사망 시점까지는 공격을 많이 당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럼 결국 뭐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찔렀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거냐는 거지. 돈도 안 훔칠 거면서. 이 차는 완전히 더 내려갔을 때 이쪽이죠. 얼굴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통을 못 이겨서 몸을 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틀면서 호흡이 이쪽으로 나갑니다. 호기 혈흔인데 저쪽에 냄비 보이죠? 이 냄비 뚜껑이 묻어있는 그 흔적을 호기흔으로 볼 수 있어요. 심장이 관통되면서 호흡이 이제 잘못됐잖아. 그러면 이제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죠? 이럴 때 뭐 입으로도 피를 토하죠. 이렇게 울컥 나오잖아. 그때 숨 쉬면서 바람으로 피가 이렇게 날린 거다. 그걸 호기혈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무차별 난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등 부분에요. 그렇죠. 자, 이런 분석인데 피해자가 죽건 말건 닥치는 대로 찌르고 봤다 한동안. 자기도 흥분된 상태니까. 자, 그런데요. 현장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미영씨가 이미 저항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야. 근데도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왜냐? 74개의 상처가 발생했지만 주변에 비산혈흔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비산혈흔은 뭐냐면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일단 찔렀어요. 그리고 칼을 빼면은 피가 나오겠죠. 또 찌를 때 피가 묻습니다. 근처 부위라면. 그럼 칼에 피가 묻죠. 이걸 빼면서 떨어져서 흘러내리는 거야. 그걸 이제 비산혈흔이라 그래요. 여러 번 찌를 때 나오는 이제 혈흔 흔적이죠. 이 사람은 피가 고여있는 상태였어요. 고인 혈은 강하게 뿜어져 나온 것으로는 안 보여요. 혈액이 분출된다는 것은 동맥이 절단됐을 때입니다. 미영씨 몸에 남은 수십 개의 상처 중 심장과 허파를 찔렀던 치명상을 비롯한 10여 개의 상흔을 제외하면은 깊게 찔린 상처는 많지 않대요. 아까 CCTV 봤을 때 이 새끼가 주머니에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았잖아, 느낌상. 그럼 작은 칼이었을 거란 말이야. 뭐 맥가이버 이런 종류. 그럼 주머니에 넣을만 하죠. 이 새끼가 주머니에서 손을 안 뺐을 만한 어떤 이런 인과가 또 있는 거야. 자, 근데 또 시신에 남은 상처 중에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동그란 점 같은 상처도 보인대. 이 뭐야? 꼬챙이류야? 자, 이거는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유성호 교수가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송곳을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송곳 같은 걸로 찔렀다 그러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절창과 자창이 모두 하나의 무기로 보이고요. 이건 칼끝, 지나간 칼끝, 굉장히 격렬하게 몸을 피하고 방어를 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맥가이버 칼 아닐까요? 맥가이버 칼에 여러 개 달려있어요. 막 드라이버 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범행을 좀 하다가 나를 바꾼 거지. 집어넣고 다른 거 뽑아 꺼내서 또 찌르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맥가이버 칼. 작으니까 주머니 들어간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기는 좀 쉽지 않잖아. 그리고 범행 끝나고 여유롭게 화장실도 들어갔던 것 같대. 이 피는 감식 결과 피해자의 피로 확인이 됐죠. 우단 봐라. 여기서 뭔가 씻는 과정에서 여기에 피가 묻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범인에게. 당시 범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수건에서 범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범인은 장갑을 끼고 있던 게 아니냐 추정됩니다. 또한 사건 현장 어디에서도 범인의 지문, 족적,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날의 범행은 결코 우발적이진 않았다는 단서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 범인 새끼는 101호실에서 한 물건을 유심히 관찰을 또 했던 것 같대요. 평소 모텔 안내실 책상 위에 있던 숙박부인데 이게 101호실 입구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많이 출연하시네요. 이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다는 건 피해자가 여기까지 와서 이것을 만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범인이 이곳을 나오면서 굳이 여기에다가 자국을 남겨놨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숙박부가 여기 보면 일반적인 모텔의 숙박부하고 다르게 장기 숙박,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특이한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장기 투숙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와 이전에 어떤 형태로라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유, 오윤성 교수님이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지방 섭취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 볼페임 현상이 좀 심하시죠?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랑 지방이 좀 이제 줄어드는 건데 식사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마르셨네. 또한 범인은 모텔 복도에 있던 CCTV를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대요. 이 CCTV가 녹화는 되지 않는 감시용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그날의 재구성을 통해 전문가들이 지목한 범인은 정치 꿈나무 한국법과학협동조합 이사장 우담바라. 어쨌든 잘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와 친밀도도 있다. 상당히 잘 안다. 101호라는 이 공간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감정적인 부분이나 원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단순히 이 피해자와 버킹엄 모텔의 구조나 사정까지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오윤성 교수님이 보시면 이제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식사 제한 같은 걸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프 찍으시나 진짜. 자, 계속 볼까요? 실제로 오버킬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오버킬의 경우 모든 가해자들은 면식범이었다. 피해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나 애인, 친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와 이미 안면이 있으면서 그녀와 원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어쩌면 생각보다 미영 씨 앞에 가까이 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어떤 새끼일까? 미영 씨를 숨지게 한 범인은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미영 씨의 오빠는 동생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기억을 해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영 씨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분이 모텔 인근 상인인데 계속 안에만 계시니까 우리도 얼굴 자주 못 보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배달 가고 그래도 안내실 안에만 있어요. 얌전해요. 순진하고 말도 잘 없어요. 경찰도 조사를 해봤겠지. 미영 씨는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통화 기록을 조회해봤는데 남아있던 기록은 거의 다 성당 쪽의 지인들이에요. 실제로 제작진이 인터뷰했던 종업원들도 미영 씨가 성당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대요. 미영 씨는 집과 모텔을 오가는 거 말고는 주로 종교 활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인간관계를 했던 거야. 미영 씨가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소통했던 유일한 안식처인데 그래서 조용하고 말이 없던 미영 씨도 성당에서만큼은 가끔씩 자기 고민 얘기 같은 것도 했었다. 자, 이분의 친구입니다. 미영이가 한번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 아버지가 저렇게 아플 때 큰오빠가 가지고 집을 뒤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인감이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와, 집안 문제인가? 당시 미영 씨 아버지가 소유했던 재산이 시가 10억 원가량의 버킹엄 건물, 그리고 6억 원 정도 되는 주택, 예금은 3,800 정도 있었대요. 이게 아빠 유산인 거지. 미영 씨 아버지가 사망한 게 사건 발생 20일 전. 혹시 미영 씨는 아빠 유산 문제 때문에 오빠들이랑 갈등이 있던 건 아니냐? 자, 첫째 오빠 만나봐요. 유산 때문에 동생과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3남매가 3등분 똑같이 분할해라. 모텔 재산을 3등분하라 그랬는데 동생이 운영하겠다고 그러니까 3등분은 못했죠 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신 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영이가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운영해라. 그걸로 딱 끝났어요. 재산 갖고 다툼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이 있었고 절차대로 분배만 되면 되는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하던 경찰은 미영 씨 둘째 오빠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왜냐? 미영 씨가 사망하기 전날 그가 재산 분배 문제로 찾아왔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여기서 1부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2부가 상당히 기대되죠. 둘째 오빠를 좀 만나볼 것 같은데요. 바로 2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 있는 그알 리뷰 1286회 방송이고요. 제목은 살인범이 남긴 74개의 흔적, 부산 버킹엄 모텔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둘째 오빠를 만날 텐데 분명히 무슨 말 하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자, 나왔어요. 내가 동생한테 가고 난 날, 그 다음날 동생이 그 사고를 당했으니까
추궁을 하는 거예요. 동생 사망 전날 뭐 했냐? 그날 항상 내가 택시 운행 끝나면은 우리 집 앞에 마트가 있어요. 막걸리 2병 사고 두부 한 모도 사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먹고 잤죠. 다 확인했죠, 경찰에서. 경찰 와서 집 뒤지고 그랬어요. 다 확인하고. 찾아갔단 말은 안 하네요. 미영씨 오빠들은 사건 발생한 시각 부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었대요. 알리바이 확인되는데? 유족이었던 오빠들에게 향했던 의심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한 거는 그 무렵 사건 현장에서 또 다른 흔적이 나왔기 때문인데, 미영씨가 사망한 그 101호실 침대에서 피 묻은 수건 나왔잖아요. 거기 남자 DNA가 확인이 된 거야. 자, 여기에 대해 경찰 관계자 말 들어봅니다. 수건에서 나온 DNA는요, 거기 공사하시던 분 DNA 나와서요, 압수수색영장 받아가지고 그분 집을 저희가 뒤졌거든요. 체포영장도 나오고 해서 수사하고 거짓말 탐지기 뭐 우리가 다 수색했는데 아니에요. 모텔에서 공사하러 왔던 수리공이 유력 용의자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단서가 나오지 않았네. 맞나봐도. 수리공이 아니면 어떻게 피 묻은 수건에서 이 사람 DNA가 또 나올 수 있었던 거냐. 자, 그 사람도 만나봅니다. 당시에 선생님께서 모텔에 수리하러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물 새는 문제 때문에 모텔 들어가서는 입구에 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 들어가서 천장 뜯어서 물이 새는 문제 때문에 천장이 온통 먼지인데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샤워하고 와야지. 모텔에서 샤워를 딱 하고 수건을 걸어 놓은 거예요. 여기 101호 방에. 그 방에서 살인을 한 거야. 모텔 2층 식당에서 공사를 했어요. 이분은 공사 마치고 종업원들 쓰는 101호실에서 먼지 털고 수건을 그때 쓴 건데 그 과정에서 묻은 거다. 사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샤워하셨던 거예요? 한 일주일 넘었을 거예요. 좋은 모텔 같으면 수건을 바로 회수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여인숙 같은 데니까 영업하는 객실 같으면 회수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직원들 쓰는 방이니까 그대로 걸어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사건 난 거지. 그 말처럼 며칠 전 그가 101호실에서 사용한 수건을 우연히 범인이 사용했던 걸까? 종업원들에게 101호실 수건은 얼마나 자주 빠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수건을 매일 교체 안 하는 건가요? 예, 숙박에는 뭐 손님이 투숙하는 방이면 교체하지만 우리는 걸어놔도 거기서 씻고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뭐 놔뒀죠. 범행 후 태연하게 장갑에 묻은 피 씻어내고 수건까지 사용한 범인 대체 누구냐? 근데 제작진은 범인으로 의심받았던 수리공 고씨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또 듣습니다. 나는 아기를 분명히 봤거든. 아기를. 여기서 젖 먹이는 걸 분명히 봤단 말이야. 이 방에서 물이 새서 수리했을 때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미영씨가 사망 3년 전 모텔에 공사하러 왔다가 아기에게 분유 먹이는 걸 본 적이 있대요. 모텔 침대를 드러내야 되는 공사가 있었거든. 그래서 딸 그 김미영 씨하고 아저씨 만나던 남자가 있어요. 같이 좀 치워라 했는데 그 아저씨는 12월 달 되면 성당에서 바빠서 작업 때문에 못 나온다 하더라고. 그 남자가 자주 왔었네, 모텔에? 자주 왔어요. 난 부부인 줄 알았어, 처음에. 모텔로 일하러 가면 그 남자가 있어가지고 나는 결혼한 사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내 생각에는 그 젊은 사람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 미영씨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던 그 무렵 자주 목격되곤 했다는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경찰도 치정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또 염두해야 되니까 미영씨가 3년 전에 만났다는 그 남자 조사해봤는데 이 사람도 특이한 점이 없어요. 하지만 그 무렵 미영씨가 안고 있던 아이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되지 않아. 그리고 미영씨와 가장 친했다는 명희씨는 미영씨가 사망하던 쯤에 미영씨에게서 묘한 변화를 좀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 말도 좀 들어봐야겠네. 평소에 안 그러는데 밤 9시에 오고 8시에 오고 영업을 안 해요, 미영이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미영이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말로 미영이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들었어요. 당시 모텔 종업원이었던 이태진 씨는
미영 씨가 사망하기 전 그녀를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봤대요. 그 흔적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당시 기억을 되짚어보려고 최면 수사를 해봅니다. 이태진 씨 기억 속에는 젊은 남자 하나 그리고 중년 여성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종교 쪽 사람일 것 같네요. 괜히 조합이나 좀 이런 나이대가. 그들은 미영 씨가 평소 다니던 성당 사람이 아닌 교회 사람들이었대요. 그 사람들은 당시 미영 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태진 씨가 기억합니다. 갑자기 사이비 종교 좀 이런 생각나네. 이런 사이비 종교가 종교에 침투해서 신도들 빼가는 방식도 쓰거든. 자, 일단 들어봅시다. 최면 수사. 사람들은 미영 씨에게 뭐라고 해요? 돈을 내라고 해요. 돈을 내래요? 미영이는 하기가 싫다고 하고요. 미영이는 안 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가자고 하고. 분위기는 어때 보였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들은 왜 미영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던 걸까? 최면을 통해 태진 씨가 찾아낸 기억을 또 한번 들어봅니다. 남자 한 명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내 느낌에는 이게 교회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아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옷도 하나 사입은 것 같고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6시 퇴근 전에는 와야 되는데 죽기 얼마 전까지는 이상하게 오지도 않았어요. 미영 씨가 사망하기 직전 그녀를 찾아왔던 의문의 교인들과 젊은 남자,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긴 듯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미영 씨. 그 무렵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걸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종교에 빠진 느낌, 전 그렇게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어디 가면 하느님에 대해 물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대답을요? 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됐다는 미영 씨는 유난히 종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증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 심해졌고 이걸 걱정한 명희 씨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봤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성당을 같이 다니던 명희 씨를 좀 피하기 시작했대. 거리를 둔 거죠. 자기가 새로 다니게 된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안 해요. 사입이다.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그 무렵 미영 씨가 새로 믿게 된 곳으로 보이는 종교를 전문가와 같이 어디였을까 추정해 봅니다. 자, 이단 종교 전문가예요. 탁지일 교수님인데? 근데 탁명환 소장이라고 좀 이 부분에서 좀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단 종교 전문가. 아는 관계인가? 좀 어떻게 되죠? 이 관계가? 검색 잠깐 해보고 갈까요? 아들이야, 아들? 자녀 탁지 아들인가 봐. 와, 대를 이어서 하네요, 이 연구를. 아들이시네. 그리고 보니 좀 인상이 좀 비슷하네요. 인상이 있으시네. 그죠? 이목구비가, 거의 빼다 박았네, 진짜. 오. 자, 어쨌든 들어봅시다. 미영 씨가 당시 믿고 있던 종교가 정상적이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대요. 미영 씨는 어떤 새로운 믿음에 빠져서 누군가를 만난 게 아닐까, 그리고 사건이 관련된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인근 종교단체 다 뒤져봐도 미영 씨의 흔적이 없어. 사건 직후 미영 씨의 지인들이 젊은 남자와 종교에 대한 얘기를 경찰에게 했지만 경찰 수사는 그렇게 그쪽으로는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러고 보니까 사건 직후 경찰이 끝내 확인하지 못한 CCTV 속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아까 그 손주머니 그 새끼, 바로 모텔 출입구 CCTV에 찍힌 사람 중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자예요. 혹시 그 남자가 미영 씨 사망 전 만났다는 그 젊은 남자의 가능성은 없는 거냐? 사건 당일 오전 2시 45분경 모텔에 들어왔어, 이 남자가. 그리고 30분 뒤 3시 16분에 나갔는데, 그렇다면 미영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언제일까? 이 사이면은 정말 유력해, 이 새끼. 자, 사망 추정 시각. 기본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직장 체온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6시간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발견 6시간 전. 피해자가 발견된 직후 측정된 실내 온도가 27.4도, 그리고 피해자의 직장 온도 34.7도,
이 온도를 근거로 계산한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피해자가 발견되기 6시간 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은 대략 새벽 4시 전일 가능성이 있다. 사건 당일 2시 45분에서 3시 16분경에 모텔에 머물러 있었지, 이 남자는. 투숙객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에 이 남자가 모텔에 머물렀던 건 어떤 의미가 되냐는 거지. CCTV 속의 이 남자는 그날 미용실을 숨지게 한 범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 시간 모텔 안의 상황을 본 목격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작진은 사건 당일 모텔 출입구 CCTV에 찍힌 이 남자의 영상을 더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봤어요. 그러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이 남자가 입고 있던 윗돌인데, 여기 보시면 흰색 옷이 있고 알 수 없는 이런 음영 패턴이 휘어져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노이즈일 경우에 이렇게 크거나 또는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생기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 검은색하고 이 팔하고 같은 농도라고 한다면 같은 색상으로 음영 없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거는 극단적인 음영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위에 상의가 한 벌이 아니고 하나를 더 입은 형태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끼가 안에다 긴 팔을 입고 밖에다가 짧은 팔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부위를 봤을 때. 이상한 차림이네. 남성이 입고 있는 상의는 남청색 바탕에 팔뚝 부분이 흰색으로 된 바람막이 소재 옷으로 보이는데, 특이한 건 남자가 입은 바람막이가 반팔 형식이에요. 그 안에 긴 팔을 입은 것 같다는 거지. 아니, 반팔 바람막이가 있어? 3차원 재현을 통해 남자의 신체 정보도 확인해봤어요. 현장에 있는 구조물이 사진 속에 있는, 영상 속에 있는 구조물하고 동일하게 존재해야지만 3차원 재현이 가능하거든요. 실제 영상 속에 있는 왼쪽에 특정 그 벽 구조물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측해서 저한테 주셨고, 그 값을 가지고 이 영상에 있는 2차원 이미지를 3차원으로 복원한 다음 3차원 계측을 들어갔어요. 그 결과 이 용의자의 신장 길이는 170 초반대로 추정이 돼요. 170 초반 키에 보통 체격이야. 모텔을 나오고 오른쪽으로 향하려다가 맞은편에 청소차, 청소부 있는 거 보고는 살짝 방향을 틀어서 왼쪽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차가 있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차랑 청소부 방향을 골목으로 틀었다는 건 뭐야? 이 사람들이 목격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의심하면 자꾸 의심스러워지는 거네. 이 CCTV에서도 남성의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특이한 행동 하나가 드러났어요. 자, 보자. 뭐냐? 무슨 짓 했냐 너? 양손이 다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손에는 특별한 게 들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면서 양손을 살핀 것 같아요. 시계를 보는데 두 손을 들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 시계가 있다면 한 손만 이렇게 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양손을 봤냐? 별거 아닌 듯 보이는 행동이지만 남성이 모텔에서 나온 직후 보인 행동이었던 만큼 전문가들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대요. 자, 여기에 대해 우리 우담바라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들어갈 때 나갈 때 이 CCTV에 찍혀있던 모든 과정에서 왼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 떨어진 주차장 쪽을 걸어가면서 그때는 왼손을 주머니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왼손을 끄집어내면서 점차적으로 손이 올라오면서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왼손의 상태를 자기가 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74군데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한다면 왼손잡이였으면 왼손의 본인도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게 맞아떨어지네. 일부에서요, 앞부분이었는데. 뭐 제 분석이긴 하지만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분석일 거라고까지 있습니까? 왼손잡이일 가능성. 그쵸? 그리고 이 새끼 지금 봐봐.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작은 칼이 주머니에 있다면은 이걸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주머니에 손에 든 채로 아마 주먹 쥐고 있지 않았을까. 왼손 주머니에 넣고 나올 때도 계속 왼손. 그리고 나가다가 청소차 보고 방향을 틀었대. 이 새끼가 틀었대. 골목으로. 목격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피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손을 본대잖아. 그렇죠. 칼을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베일 수가 있어요. 자기도 피가 튀거나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게 아닐까.
많이 맞아떨어지죠. 범인이라고 보면. 자, 그래서 이 새끼 유력하다. 걸음걸이로 연령대를 분석해 봅니다. 자, 이분이 법보행 분석 전문가인데요. 보폭을 크게 걷고 명확하게 후족 보행했어요. 후족 보행이 뭐냐 하면 내가 걸을 때 처음으로 뒤꿈치부터 먼저 닿는 걸음을 후족 보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걸음이죠. 대부분 근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게 되면 후족 보행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까치발처럼 보폭이 자꾸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후족 보행하고 보폭으로 봤을 때 나이가 좀 젊은 축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 30대 정도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와, 어리네. 미영씨가 40대였단 말이에요. 10살 이상 많은 나이 차이인데 가깝게 지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날 모텔에 다녀간 이 젊은 남성의 모습에는 수상한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만든 CCTV 속 남성의 전단지를 보고 제보한 사람이 있어요. 인근 식당 배달하던 직원인데 만나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요, 목격한 그 남자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난 내려가고, 목격한 용의자가 올라오고 사장님은 내려가고요. 네, 하여튼 그 사람이 제가 좀 안면이 많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남자가 CCTV 속 남성이라면 그는 평소에도 모텔 주변을 배회했던 사람일 거예요. 오랫동안 좀 사건을 계획했나? 하지만 이 남자를 봤다는 추가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해졌고 버킹엄 모텔 살인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럼 이분이 그 CCTV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었나? 아이고, 뭐 단서가 너무 부족하네요. 그죠? 지문이 찍힌 것도 아니고. 미영씨란 사람이 워낙에 또 인간관계가 짧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한정적이야. 그래서 만나봤더니 뭐 다 알리바이가 있고. 일단 뭐 리뷰니까 뭐 사건 내용보다도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처음 보는 분들, 여러분들은 뭐 봤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분도 전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아요. 관련 법 전문가들, 그리고 탁지일 교수님이라고 탁명환 소장님 아들이시네 이분이. 이런 것도 좀 인상 깊네요. 소개라도 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안 해주더라고. 관련된 사람들도 뭐 가족 아니면 성당에서 알게 된 친한 사람들이 다 하고, 뭐 여러 사람 등장했지만 사실 인간관계는 짧은 거예요. 이분이 유력 용의자인가 싶었는데 나이가 많아요. 이분은 알리바이나 진술 내용상 범인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법보행 그 분석으로 봤을 때도 나이대가 안 맞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 사이비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나왔잖아요. 뭐 이상한 종교를 믿게 된 것 같다. 거기서 사람을 보낸 게 아닌가 싶어. 야, 죽이고 와. 이런 식으로. 그럼 왜 그랬냐는 건데 굳이. 그 종교는 찾기 힘들 겁니다. 찾더라도 거기서 미영씨와 관련된 뭐가 있다고는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명단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있었다면 다 없앴겠지. 거기서 사건을 계획한 거라면. 이 사건은 좀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너무 높지 않나. 야, 이 새끼 누구냐 이거. 끄트머리에 찍혔네. 얼굴이 잘렸어요 또 마침. 그죠? 두세 발자국만 더 내려왔어도. 그죠? 하필이면 이 모텔 위치가 여기네. 이제 와서 이게 지금 2010년 사건이잖아요. 13년 지났는데 그 알도 2년 전 방송했네. 그리고도 뭐 기사 없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사실상 이건 좀 영구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1286회 봤습니다. 간만에 그 알에서 진짜 좀 연출 잘했고 흥미로운 편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네요. 그 알이 지금 아마 1370 몇 회까지 방송이 됐을 거예요. 1400회 다 돼가는데 근래 들어서 진짜 좀 퀄리티 있는 방송 나온 것 같네요. 예, 잘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으신 편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알 리뷰가 좀 요즘에 조회수가 좀 안 나오고 재미가 없는 건가요? 잘 만들어 해볼게요. 예, 댓글도 좀 적은데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마디 더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